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른이 동화의 꾸미입니다. 꾸미의 어른이 동화는 깊은 밤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어른이들을 위해 엄마의 마음으로 동화를 읽어드리는 방송이에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읽어주시는 동화를 들으며 나도 모르게 스르르 잠들었던 추억 있으시죠? 저도 턱끝까지 이불을 꼭 덮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엄마에게 이야기 들려달라고 조르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엄마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동화를 들으며 편안하게 꿈나라로 떠났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 추억이 바로 엊그제처럼 생생한데 어느덧 저도 장성한 아이들을 둔 엄마가 되어 있네요. 다 큰 어른이지만 마음속은 어린아이 그대로 엄마의 따뜻한 이야기 소리를 그리워하곤 하죠. 겉만 단단해진 우리 어른들이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며 편안하게 잠들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머리맡에 앉아 아름다운 동화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이미 과거가 되었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꾸미가 여러분의 잠자리를 지켜드릴게요. 잠들기를 방해하는 이런저런 생각과 미래의 걱정은 뒤로 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는 재미있는 동화에 집중하면서 아무 걱정 말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몸은 작지만 대단한 용기를 가진 똑똑한 소년의 모험담입니다. 소년의 엄지만한 작은 몸은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놀라운 모험을 하게 해주었어요. 이 동화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일장일단이란 말이 떠오릅니다. 자, 이제 작은 소년의 거대한 모험 속으로 떠나볼게요. 여러분, 그럼 좋은 꿈 꾸세요. 꾸미의 어른이 동화. 첫 번째 이야기, 엄지아이. 옛날에 어느 작은 마을에 가난한 농부와 그의 아내가 단 둘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농부는 난로가에 앉아 장작불을 뒤적이고 있었다. 조용한 집안에서는 장작이 타닥이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다. 농부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는 아내에게 말했다. 우리 부부가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정작 아이가 없으니 집안이 텅 빈 것 같지 않소? 다른 집들은 아이들 떠드는 소리로 가득한데 말이야. 그러자 바느질을 하던 그의 아내가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다. 맞아요. 우리에게도 예쁜 아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생기기만 한다면 내 엄지손가락만큼 작게 태어나더라도 온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키워줄 자신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로부터 며칠 후 부인이 입덧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7달 후에 예쁜 사내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몸집이 딱 그녀의 엄지손가락만 했다. 농부와 아내는 곤히 잠들어 있는 작은 아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비록 몸은 작지만 그들이 원하던 대로 태어난 아이이니 앞으로 정성껏 키우자고 다짐했다.
부부는 그들의 아기를 엄지라고 이름 붙였다. 물론 엄지손가락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부부는 아기가 쑥쑥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이 가득한 음식을 잘 먹였으나 아이는 이상하게도 태어날 때에 비해서 조금도 더 자라지 않았다. 하지만 엄지는 크기만 작을 뿐 머리는 매우 총명한 아이였다. 한 번 보면 절대 잊지 않는 뛰어난 기억력과 매서운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고 몸놀림도 깃털처럼 가볍고 민첩했다. 그래서 엄지는 부모님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완벽하게 해냈다. 농부와 아내는 그런 엄지를 무한히 신뢰하게 되었다. 어느 날 농부는 숲으로 나무를 베러 갈 채비를 하며 혼자 중얼거렸다. 장작을 지고 오기는 너무 무거워. 일이 끝날 때 장작실을 마차를 몰고 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엄지가 깡총깡총 뛰어와 아버지의 손바닥 위로 올라와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할 수 있어요. 일이 끝나실 때쯤 장작을 실을 마차를 숲으로 몰고 갈게요. 농부는 손바닥 위에서 씩씩하게 소리치는 엄지를 귀엽게 바라보더니 검지손가락으로 머리를 살살 쓰다듬어주며 대답했다. 허허, 엄지야. 네가 어떻게 마차를 몰겠다는 거니? 말 곱비 하나도 너보다 수천 배는 더 무거울 거야. 그러자 엄지가 명랑하게 대답했다. 아버지, 그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나를 마차에 메워주시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시키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엄지였기에 농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보거라. 오늘 해질 무렵이 되면 마차를 몰고 숲으로 와주겠니? 그러자 엄지가 씩씩하게 대답했다. 예, 아버지. 아버지는 곧장 숲으로 가서 열심히 나무를 베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저물기 시작했다. 농부는 주홍빛으로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평소 같으면 이맘때가 되면 등에 나무를 잔뜩 지고 집으로 출발했겠으나 농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엄지를 기다렸다. 그러자 정말 얼마 후 저 멀리서 마차가 덜컹이며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부석은 텅 비어 있었다. 말은 농부의 앞에 다가서더니 크게 힝 소리를 내며 얌전히 멈춰섰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말을 멈춰 세운 것만 같았다. 농부는 엄지를 찾으며 텅 빈 마부석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엄지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귀여운 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여기에요. 농부가 뒤를 돌아보니 말의 머리 위에서 엄지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농부는 얼른 다가가 엄지를 소중히 손바닥 위에 올렸다. 엄지야, 어떻게 된 일이니? 그러자 엄지가 웃으며 대답했다. 말의 귀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말에게 길을 알려주고 멈춰야 할 때 멈추라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농부는 똑똑한 엄지를 한껏 칭찬해 주었다. 그리고 작업한 나무를 수레에 가득 싣고 엄지를 앉힌 채 마부석에 올라탔다. 그때 갑자기 나타난 2명의 사내가 마차의 앞을 가로막았다. 잠깐 멈추시오.
농부는 의아한 얼굴로 사내들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또 다른 사내가 농부에게 달려와 어깨에 있는 엄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는 마부 없이 달리는 이 마차를 발견하고 저 멀리서부터 따라오는 길이오. 저 꼬마는 엄청난 재주를 가지고 있어. 그러자 농부가 허허 웃으며 대답했다. 예, 엄지가 가진 재주는 총명함이죠.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러자 마차 앞을 가로막고 있던 사내가 다가왔다. 고작 칭찬이나 하자고 멈춰 세운 것이 아니오, 농부 양반. 저 꼬마를 우리에게 파시오. 값은 넉넉하게 주겠소. 그러자 농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다른 사내가 한마디 거들었다. 꼬마를 우리에게 판다면 앞으로 이렇게 힘들게 먹고 살지 않아도 될 일이오. 꼬마는 우리가 잘 돌볼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좋소. 두 사내는 돈 많은 공연 기획자였는데 엄지를 데려가 온 나라를 돌며 서커스를 시켜 큰 돈을 벌 생각이었던 것이다. 하얗게 질렸던 농부의 얼굴은 이제 분노로 빨갛게 달아올랐다. 이 아이는 내 세상의 전부요. 아이를 돈을 주고 팔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잔뜩 화가 난 농부의 귓가에 엄지가 살며시 속삭였다. 아버지,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저들에게 돈을 받고 저를 넘기세요. 금방 아버지 곁으로 돌아올 테니 걱정 마시고요. 우리는 저 못된 자들의 돈만 가지게 될 거예요. 만약 아버지가 저를 보내지 않는다면 저 혼자라도 저들에게 가겠어요. 농부는 엄지가 한번 마음먹은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하고야 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들에게 큰 금액을 받고 엄지를 넘겨주었다. 엄지를 받아든 두 사내는 뛸 듯이 기뻐했다. 자, 이제 너는 우리 거야. 앞으로 얌전히 굴도록 해. 사내는 엄지를 주머니 속에 쑤셔넣고 단추를 채우려 했다. 그러자 엄지가 크게 외쳤다. 아이 참, 그 더러운 주머니에 넣어진 채 마구 흔들리면 저는 안에서 죽고 말 거예요. 큰 돈을 주고 산 엄지가 죽는다는 소리를 하자 두 사내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졌다. 그래서 엄지에게 물었다. 그럼 너를 어디에 앉혀줄까? 그러자 엄지가 대답했다. 아저씨 모자의 챙 위에 앉혀주세요. 그럼 신선한 공기를 맡을 수 있어서 안전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자의 챙 위에 엄지를 앉히고 걷기 시작했다. 한참 걷다 보니 어느덧 껌껌한 저녁이 되었다. 으슥한 밭두렁을 지나칠 때 엄지가 큰 소리로 외쳤다. 아저씨, 저를 내려주세요. 오줌이 매려워요. 그러자 사내가 대답했다. 그냥 그 위에서 싸라. 어차피 나는 새똥도 자주 맞는걸. 그러자 엄지가 다시 말했다. 세상에,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는 절대 모자 위에서 오줌을 싸지 않겠어요. 저를 지금 내려주지 않는다면 결국 오줌보가 터져서 죽고 말 거예요. 엄지가 또다시 죽는다는 소리를 하자 사내는 얼른 엄지를 들판에 내려주었다. 엄지는 날렵하게 뛰어내리더니 순식간에 우거진 덤불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사내들이 뒤늦게 엄지를 쫓았으나 엄지는 이미 쥐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사내들은 엄지를 찾기 위해 맨손으로 마구 땅을 파 보았으나 허사였다. 그들은 분에 못 이겨 마구 욕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쥐구멍 깊은 곳에서 그 소리를 들은 엄지는 깔깔대며 웃었다. 멍청한 아저씨들, 못돼 먹은 데다가 멍청하기까지 하잖아? 꼴 좋다.
여기저기 뚫려있는 쥐구멍을 통해 무사히 탈출한 엄지는 몸에 묻은 흙을 탁탁 털면서 기분 좋게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방 공기가 차가워도 너무 차가웠다. 몸이 작은 엄지는 추위에 매우 취약했다. 엄지는 너무 추워서 이가 딱딱 부딪히기 시작했다. 그때 다행히도 길가에 떨어져 있는 커다란 달팽이 껍질을 발견했다. 달팽이 껍질은 비어 있었고 엄지는 서둘러 껍질 안으로 들어갔다. 단단한 껍질 안은 따뜻하고 포근했다. 아, 따뜻해. 오늘 밤은 이 안에서 지내야겠다. 엄지가 껍질 안에서 막 잠을 자려는데 남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 둘은 도둑이었는데 하나는 키가 크고 하나는 작았다. 그들은 부잣집을 털 방법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다. 엄지는 흥미가 생겨 그들의 대화를 유심히 들었다. 부자는 금고방 안에 엄청난 돈과 보석과 미술품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절대로 자를 수 없는 튼튼한 쇠창살로 철통 보완이 되어 있어 훔치기가 매우 까다로운 것 같았다. 키 큰 도둑이 고심하는 목소리로 키 작은 도둑에게 말했다. 어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러자 달팽이 껍질 안에서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엄지가 말했다. 도둑질은 나쁜 일이에요. 그러자 도둑들은 놀라서 펄쩍 뛰더니 주변을 미친 듯이 두리번거렸다. 도둑들은 그 목소리가 요정의 목소리인 줄 알고 벌벌 떠며 대답했다. 하지만 요정님, 그놈도 도둑놈이라고요. 그 막대한 재산은 모두 남의 것을 빼앗은 돈이에요. 그 말을 들은 엄지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상냥한 목소리로 도둑들에게 말했다. 그럼 저를 데려가세요. 아저씨들을 도와드릴게요. 그러자 키 작은 도둑이 대답했다. 저희가 보이지도 않는 요정님을 어떻게 데려가나요? 엄지가 말했다. 저는 요정이 아니에요. 바닥을 잘 살펴보세요. 황금색 껍질이 보일 거예요. 그러자 바닥을 유심히 살펴보던 작은 도둑이 황금색 달팽이 껍질을 발견하고 집어 올렸다. 엄지가 그 안에서 빼꼼히 작은 얼굴을 내밀었다. 엄지를 본 도둑은 실망하며 말했다. 에게, 이 쬐끄만 꼬마야. 니까짓 게 무슨 수로 우리를 돕겠다는 거야? 한번 혼나볼래? 그러자 엄지가 대답했다. 잠깐만요. 저는 보시다시피 몸이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작은 틈만 있으면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죠. 금고방 쇠창살 사이로 절 넣어주시면 아저씨들이 원하는 보물을 무사히 빼내어 드릴게요. 그러자 큰 도둑이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이야,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좋아, 그럼 같이 부자의 금고방을 털어보자꾸나. 도둑들은 잔뜩 신이 나 크게 웃었다. 다음 날 날이 밝았다. 도둑들과 엄지는 부자의 집을 향했다. 그날은 부자와 부자의 가족들이 모두 외출을 해서 없었다.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하인들은 커다란 식당에 모였다. 오랜만에 먹고 마시며 주인 없는 자유를 즐기고 있었다. 그래서 부잣집은 경계가 매우 느슨한 상태였다. 셋은 손쉽게 집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방으로 향했다. 금고방은 육중하고 커다란 쇠창살이 빼곡하게 둘러져 있었다. 쇠창살 너머로 커다란 금화상자와 반짝이는 보석들과 예술품들이 보였다. 작은 도둑은 엄지를 조심스레 쇠창살 사이로 넣어주었다. 엄지가 쇠창살 안으로
무사히 넘어가 보물들 위로 깡총깡총 뛰어가자 도둑들은 기쁨에 겨워 불꽃 진 주먹을 소리 없이 마구 흔들었다. 엄지는 도둑들을 돌아보며 커다랗게 소리쳤다. 도둑 아저씨들, 여기서 어떤 것부터 넘겨드릴까요? 금화? 아니면 다이아몬드? 말씀만 하세요. 어떤 것부터 훔쳐볼까요? 몸집은 작지만 목소리는 무롱찬 엄지였다. 엄지의 목소리가 방 한가득 울려 퍼졌다. 그러자 도둑들이 화들짝 놀라며 검지손가락을 입으로 가져다 대며 속삭였다. 쉿! 작게 말해라, 작게. 사람들이 들으면 어쩌려고 그러니? 엄지는 못 들은 척 또다시 커다랗게 소리를 질렀다. 아이 참, 얼른 말씀하세요. 어떤 것부터 훔치면 되나고요? 낯선 엄지의 목소리가 늘어지게 낮잠을 자던 개를 깨웠다. 개는 벌떡 일어나 컹컹 짖기 시작했다. 그러자 식당에 모여서 놀고 있던 하인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리자 도둑들은 엄지에게 소리쳤다. 이 멍청한 녀석아, 너 때문에 지금 다 들통나게 생겼어. 아무거나 일단 이리 던져, 빨리. 엄지는 깔깔 웃으면서 도둑들을 조롱하기 시작했다. 못 고르겠으면 제가 골라드릴까요? 어디 보자. 여기 묵직한 금화꾸러미가 좋을까? 아니면 이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아니면 황금 지팡이도 정말 값비싸 보인다. 도둑들은 엄지의 조롱에 화가 폭발했다. 그들은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며 엄지를 잡아 죽이려고 쇠창살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하지만 엄지는 쇠창살 깊숙한 곳에서 보물들 위를 뛰어다니며 여유롭게 춤을 추었다. 바로 그때였다. 하인들이 저 멀리서 복도를 달려오며 소리를 질렀다. 거기 당신들 뭐야? 도둑들은 어쩔 수 없이 엄지와 보물을 그대로 둔 채 집 밖으로 도망을 쳤다. 그들은 동전 한 입도 훔치지 못했다. 하인들이 달려오자 엄지도 보물들 사이에 조용히 몸을 숨겼다. 이윽고 하인들이 들어와 금고방을 둘러보았는데 그들은 엄지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집에서 사는 개는 달랐다. 개는 낯선 엄지의 냄새를 감지하고 쇠창살 사이를 향해서 맹렬하게 짖어대기 시작했다. 하인들이 개를 조용히 시키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금고 안에 조용히 남아있다가 보물을 훔쳐오려 했던 엄지는 하는 수 없이 벽에 갈라진 조그마한 틈새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러자 개도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무사히 빠져나온 엄지는 부잣집 마당을 걷다가 잔뜩 쌓여있는 건초더미를 발견했다. 푹신한 건초더미 위에서 잠자는 것을 즐겼던 엄지는 건초를 보고 반가워 그 위에 몸을 던졌다. 엄지는 편안하게 누운 채로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날도 따뜻하고 바람도 솔솔 불어와 기분이 좋았다. 피로가 쌓여있던 엄지는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눈이 감겼다. 그때 도둑 소동 때문에 각자의 일로 돌아온 하인 하나가 엄지가 잠들어 있는 건초더미를 향해 걸어왔다. 그는 엄지가 잠들어 있는 건초더미를 안아서 외양간으로 향했다. 엄지는 깊게 잠이 들어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하인은 황소들의 먹이통에 건초더미를 내려놓았다. 그러자 커다란 황소들이 다가와 식사를 시작했다. 건초 사이에서 잠을 자던 엄지는 그만 소에게 꿀꺽 먹혀버렸다. 뭔가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깨었을 때 엄지는 이미 소의 뱃속으로 들어간 상태였다. 엄지는 깜짝 놀라 새까만 어둠 속에서 바닥과 벽을 손으로 더듬거렸다.
이 방은 왜 이렇게 끈적거리고 축축한 거야? 게다가 창문도 없잖아. 황소는 계속해서 여물을 먹어댔다. 엄지는 건초더미가 계속 밀려들어 공간이 좁아지자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그래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사람 살려요. 이때 소의 젖을 짜러 온 하녀 하나가 엄지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엄지가 다시 한번 크게 말했다. 사람 살려주세요. 하녀는 소의 뱃속에서 사람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 뒤로 벌렁 넘어져 버렸다. 그리고 정신없이 뛰어 사람들에게 소가 말을 한다고 야단을 떨었다. 집안의 하인들이 모두 놀라서 외양간 안으로 몰려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부자가 이 광경을 보고 말했다. 이게 웬 소란이냐? 말하는 소에 관해 전해 들은 부자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소 앞으로 달려갔다. 모두가 숨을 죽이며 귀를 쫑긋했다. 얼마가 지나자 정말 소에게서 사람 살려 하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부자도 하녀처럼 깜짝 놀라 뒤로 벌렁 넘어지며 엉덩방아를 찧었다. 부자는 소에게 귀신이 들린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하인들에게 얼른 그 소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리하여 하인들은 소를 잡았고 그 내장을 음식물 버리는 곳에다 던져 놓았다. 주위가 잠잠해지자 엄지는 내버려진 내장 더미에서 겨우겨우 빠져나왔다. 깜깜하고 비좁은 내장에서 나와 다시 밝은 햇살을 보게 된 엄지는 너무 지쳐서 그 상태로 그대로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만 또다시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주변을 지나가던 배고픈 늑대 한 마리가 내장더미를 발견하고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리고 만 것이다. 소의 내장에서 나온 엄지는 이번에는 늑대의 위장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엄지는 늑대에게 먹힌 것을 알아채고 몹시 좌절했으나 이내 다시 꾀를 내었다. 그래서 늑대에게 큰 소리로 말을 걸었다. 늑대야, 늑대야, 듣고 있니? 나는 소의 내장보다 수백 배는 더 맛있는 음식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그러자 늑대가 군침을 흘리며 대답했다. 그래? 거기가 어딘데? 엄지는 늑대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다. 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멀고 멀었다. 한참 걷던 늑대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정말 엄청나게도 멀리 있군. 기껏 먹은 소의 내장이 다 꺼져버리겠어. 너 맛있는 음식 있다는 거 정말이야? 혹시라도 늑대가 포기할까봐 겁이 난 엄지가 재빨리 대답했다. 정말이고 말고 소의 내장과는 차원이 다르게 맛있는 인간들의 음식이야. 갓 잡은 돼지로 만든 신선한 소시지와 와인에 졸인 소고기 찜도 있지. 디저트로 달콤한 케이크와 파이도 있다고. 그 말을 들은 늑대는 힘이 나서 다시 엄지의 집을 향했다. 으슥한 밤이 돼서야 늑대는 드디어 엄지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다. 엄지가 말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배관통이 보일 텐데 이곳을 통해 들어가면 바로 인간들의 식료품 창고가 나와. 거기에 내가 말한 맛있는 것들이 잔뜩 있단다. 늑대는 엄지가 안내해 주는 대로 배관통을 통해 식료품 창고로 기어들어갔다. 과연 창고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잔뜩 있었다. 늑대는 신나게 소시지와 쇠고기찜과 구운 과자들을 먹어 치웠다. 엄진의 가족이 한 달치 식량을 모조리 먹어 치운 늑대는
배가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다.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친 늑대는 다시 밖으로 나가기 위해 들어올 때처럼 배관통 사이로 들어갔다. 그런데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남산만해진 탓에 그만 배관통에 몸이 끼어버리고 말았다. 엄지는 바로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늑대가 배관통에 끼어서 꼼짝도 못하게 되자 엄지는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엄지의 커다란 목소리는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고 엄지의 부모님이 잠을 자고 있는 침실까지 울려 퍼졌다. 엄지의 부모님은 엄지의 목소리가 식료품 창고에서 나는 것을 듣고 벌떡 일어났다. 창고로 향한 부모님은 배관통에 끼어 있는 늑대를 발견했다. 어머니가 외쳤다. 어머나, 이게 웬 늑대라?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엄지가 크게 소리쳤다. 어머니, 저 엄지예요. 지금 늑대의 뱃속에 들어있어요. 그러자 엄지의 아버지가 커다란 몽둥이를 가져와 늑대 머리를 내리쳤다. 그리고 죽은 늑대의 뱃속에서 무사히 엄지를 꺼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엄지를 소중히 품에 안으며 말했다. 엄지야, 그동안 어디 있었니? 우리는 네 걱정을 한시도 놓아본 적이 없단다. 엄지가 씩씩하게 대답했다. 저는 이곳을 떠나 많은 곳을 여행했어요. 쥐구멍 속에도, 달팽이 껍질 속에도, 부자의 금고 속에도, 또 소의 뱃속에도 들어가 봤어요. 보신 것처럼 늑대 뱃속도 여행했고요. 그러면서 엄지는 위도 속에 몰래 숨겨온 커다란 다이아몬드를 꺼내 부모님에게 내밀었다. 늑대가 먹어치운 식량값은 이거면 충분하겠죠? 부모님은 돌아온 엄지를 위해 예쁜 새 옷을 지어주었다. 그동안 입고 있던 옷이 여행을 하느라 다 낡아서 해져버렸기 때문이다. 새 옷을 입은 엄지는 예전과 똑같이 엄지만한 크기 그대로였지만 어쩐지 커다랗게 자란 것만 같았다. 꾸미의 어른이 동화 엄지아이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아름다운 자장가를 들려드릴게요. 평소보다 차분하게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관찰하면서 음악 소리를 듣다 보면 어느 사이 깊은 잠으로 빠져들 거예요.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주무세요.
you